지난 시간에 그 더블릿하고 유니폼하고 합성을 해서 실린더 주변의 유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린더 주변의 유동의 특징을 보게 되면 유동 방향으로 실린더의 좌우 지점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래 위 지점에 유속이 최대가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생겼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린더 표면에서 프레셔 분포도 프레셔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유동을 보게 되면 실린더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좌우, 대칭 유동이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 키네틱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0이었죠. 그 다음에 실린더 표면을 타고 흐르면서 실린더의 양단에서 양 옆에서 속도는 최대가 되고, 즉 키네틱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프레셔는 최소가 되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넘어오면서 그 프레셔가 회복이 되면서 키네틱 에너지는 줄고 프레셔가 증가해서 결국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는 다시 프레셔는 최대가 되고 키네틱 에너지 속도는 0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로테이셔널 볼텍스까지 추가로 합성을 하게 되면 서큘레이션이 있는 실린더 주변에 유동이 되고, 이에 따라서 유동량을 살펴보았더니 좌우 대칭은 유지되는 반면 상하 대칭은 깨졌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실린더 주변의 유동보다, 서큘레이션이 없는 실린더 주변의 유동보다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점이 결국은 실린더의 아랫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서큘레이션이 강해지게 되면 그때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들이 다시 그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아래 위로 흩어지면서 실린더 주변의 유동이 아닌 눈물방울 주변의 유동이 된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또한 이미지 메서드도 살펴보았죠. 이미지 메서드는 벽면이 있을 때 소스나 싱크 내지는 이 로테이셔널 볼텍스가 벽면과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동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을 어떤 대칭축으로 생각을 해서 그 반대쪽에다가 소스나 싱크,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셔널 볼텍스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어서 이 벽면을 제거하게 되면 그때 생겨나는 유동이 벽면에 있을 때의 유동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거에 계속해서 이제는 속도하고 프레셔는 다 살펴보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합성하고 어떻게 하면 속도장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프레셔 알아내는지 다 살펴보았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이런 물체가 유동장 안에 놓여 있을 때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 그 힘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실린더라고 하면은 그냥 2D 바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단면의 형상이 일정한 2D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유동장이 형성이 되면 이 주변에 속도장하고 프레셔 분포가 생길 것이고, 그때 이 실린더가 받게 되는 힘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힘의 대표적인 것은 크게 리프트와 드래그가 있습니다. 둘 다 개념은 잘 알죠. 리프트는 양력이고 드래그는 유동 방향의 유동 방향으로 받게 되는 그 힘이죠. 저항력이죠. 둘 다 서피스 폴스입니다. 접촉 없이는 힘이 전달이 안 되니까 서피스 폴스죠.
그래서 리프트는 양력인데 서피스 폴스이고 유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전달을 해줍니다.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면 날개가 날아가는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리프트 폴스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프레셔 디퍼런스예요. 날개를 생각하게 되면 날개의 아랫면하고 날개의 윗면에 형성되는 프레셔의 차이가 생겨서 얘가 리프트 폴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실린더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드래그는 리프트와 유사한데 이번에는 이 힘의 방향이 유동 방향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드래그는 유동 방향으로 받는 힘인데 우리말로는 항력이라고 하죠. 이 원인은 리프트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여전히 리프트와 마찬가지로 프레셔 디퍼런스가 있는데 얘만 드래그를 형성시키는 게 아니고 비스커스 프릭션도 일반적으로 드래그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9장에서 배우는 포텐셜 플로우는 비스커스 프릭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는 비스커스 프릭션에 의한 드래그는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프레셔 디퍼런스에 의한 드래그는 이론적으로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프레셔 디퍼런스와 비스커스 프릭션이 드래그를 발생을 시키는데 우리가 포텐셜 유동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 비스커스 프릭션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드래그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거고 다만 프레셔 디퍼런스에 의한 드래그는 구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유동에서 이렇게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 방향으로 날아가고 X축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으면 멀리서 이렇게 쭉 와서 이 주변에 유동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보통 유동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비행기가 순항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때 비행기 날개 주변에 받는 프레셔 분포를 나타내 보면 우리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기 보이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이론적으로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입니다. 실제 프레셔 분포를 보게 되면 여기 화살표가 프레셔는 무조건 표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니까 화살표의 길이가 프레셔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프레셔는 이 표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다 작용을 합니다. 뭐 계산을 하든 측정을 하든 비행기 날개가 날아가고 있을 때 압력 분포를 보게 되면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위쪽보다 훨씬 더 압력이 크죠, 그죠? 세죠. 그러니까 리프트를 위쪽으로 받아서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지 않고 일정 고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프레셔 차이하고 뭐하고 평형이 될 것 같아요? 중력하고 평형이 되니까 일정 고도에서 평형되는 그 고도에서 이렇게 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보게 되면 프레셔가 작고 아래쪽은 프레셔가 크니까 속도로 얘기하면 속력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쪽이 속력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위쪽, 아래쪽?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압력하고 속도는 베른놀리 이퀘이션에 의해서 서로 반대 방향의 그 크기를 가지니까 위쪽이 하이 스피드고
로우 프레셔죠. 아래쪽이 로우 스피드고 하이 프레셔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끔 비행기 날개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릭션을 보게 되면 실제 유동에서는 프릭션이 있으니까 프릭션도 역시 표면을 따라서 프릭션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죠? 표면에 탄젠트하게 이렇게 프릭션이 형성이 되는데 비스코스 프릭션이에요. 이런 프레셔 분포의 X 성분 있죠. 프레셔 펄스의 X 성분, 프레셔 펄스의 Y 성분을 구분하게 되면 프레셔 펄스의 X 성분하고 이 비스코스 프릭션하고 다 합치면은 다 표면을 따라 적분을 해주게 되면 드래그를 얻는 거고, 이 프레셔 디퍼런스의 프레셔 펄스의 Y 성분, 프레셔 펄스의 Y 성분을 다 표면을 따라 적분해주게 되면 그때 리프트 펄스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들의 합력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합력이 뭐 이 방향이다. 그럼 이거에 X 성분, Y 성분이 있겠죠. 그죠? 이 Y 성분이 바로 리프트 펄스가 되는 거고, X 성분이 드래그 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래그는 크게 나누면 프레셔 드래그, 프레셔 디퍼런스에 의한 드래그, 즉 유동 방향의 상류하고 유동 방향의 하류 쪽에 물체에 작용하는 프레셔의 차이에 의한 드래그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스코스 프릭션에 의한 드래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프레셔 드래그를 내가 줄여주기 위해서는 프레셔 드래그를 줄여줘야지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필요한 추진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효율이 좋아집니다. 이 프레셔 드래그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뭉툭한 물체가 아니고 아주 날렵한 물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새나 물고기 이런 것들이 다 날렵하게 생겼죠. 걔들을 다 유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차도 스포츠카는 훨씬 유선형으로 만들죠. 트럭, 버스 이런 거는 아주 뭉툭하게 만들고, 그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프레셔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드래그도 커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프레셔 드래그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선형 바디를 만들어서 유선형 바디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프레셔 드래그는 감소할 수 있다. 폼 드래그라는 말도 있는데 형상 드래그죠. 형상 드래그라는 말도 있는데 얘는 우리 책에서 설명하기를 프레셔 드래그와 프릭션 드래그를 합쳐서 폼 드래그라고 명명을 형상 항력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릭션 드래그는 마찰 때문에, 비스코스 프릭션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얘도 경우에 따라서 아주 큰 경우가 있는데, 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마찰이 덜 일어나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표면을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면을 스무드하게 해주면
프릭션 드래그가 줄어들고 표면을 형상을 날렵하게 유선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프레셔 드래그가 감소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프릭션 드래그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지고 프레셔 드래그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빠른 물체를 설계를 할 때 드래그를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유선형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유선형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죠? 길쭉해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이 넓어져서 프릭션 드래그는 오히려 약간 증가할 수 있으나 프릭션 드래그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프레셔 드래그가 감소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드래그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러프 바디, 버스나 트럭 같이 이렇게 뭉툭하게 생긴 애들, 이런 애들은 프레셔 드래그가 프릭션 드래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언제나 얘들을 날렵하게 만들어 주게 되면 저항이 감소해요. 유선형으로 생긴 애들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 속도에 따라서 프릭션 드래그가 더 클 수도 있고 프레셔 드래그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고속도로 열심히 달리는 트럭들을 보게 되면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고 이 짐칸이 이렇게 있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짐 이렇게 실어서 다녔는데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고, 그죠? 요즘에 고속도로 다니는 트럭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겨요? 뭐 해놨어요 여기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 짐칸이면 이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구조를 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요즘엔 다 이렇게 달아놓고 다니죠. 이거 있고 없고가 연비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드래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스트림라인하게 형상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포텐셜 유동, 비스커스 프릭션은 이미 무시했고, 포텐셜 유동에서 프레셔 디퍼런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프트하고 드래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바람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니폼 플로우가 옵니다. 그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블릿하고 유니폼 플로우하고 합성을 하면 되고, 여기 반지름 R0인 실린더가 있고 임의의 각을 우리가 데타라고 하면 미소각은 D 데타라고 하고, 이때 미소호 DS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를 생각을 해보면 실린더 상의 프레셔 폴스니까 R하고 데타의 함수인데 R 대신 R0고 그 다음에 임의의 각 데타죠. 이게 프레셔고 그 다음에 프레셔 폴스는 여기다가 면적을 빼줘야 되니까 면적은 R0 D 데타죠. 그죠? 이게 지금 여기 미소호 DS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X 성분, Y 성분을 구분해 보면 얘가 되는 거고, 이거 데타면은 여기는 사인 데타, 코사인 데타 곱해주면 되죠. 근데 방향이 다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P R0 사인 데타 D 데타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P R0 코사인 데타 D 데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실린더 상의 프레셔 분포를 가지고 와 보면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적용해서 얻었던 결과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P를 여기 프레셔 폴스에다가 대입을 해서 적분을 합니다. 뭘 따라서? 저기 실린더 표면을 따라서 적분을 하는데 프레셔 폴스의 X 성분을 적분을 하게 되면 드래그를 얻는 것이고 프레셔 폴스의 Y 성분을 적분을 하게 되면 리프트 폴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 폴스 같은 경우 먼저 보면 D라고 하면 파이가 0부터 2파이까지 즉 프레셔 표면을 따라 실린더 표면을 따라서 프레셔 폴스의 X 성분을 적분해 줍니다. 여기 P는 여기 있는 얘를 대입을 해주면 되고 이거 계산하면 값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응? 수학적으로 계산을 지금 머릿속으로 못할 것이고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동장 분포나 스트림라인 분포나 프레셔 분포, 프레셔 코에피션트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다 상수잖아. P 인피니티 상수, 상수 다만 코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R0 상수 0부터 2파이까지 응? 뭐라고? 속도항 빼고 다 사라진다고요? 속도항이 뭐예요? 코사인 이세타는 살아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응? 코사인 테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값이 뭐예요? 0이죠. 이게 0이에요. 다 적분해보면 왜 0이 될 것 같으냐? 수학적으로 해보면 0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어제 배운 거에 의하면은 프레셔 분포를 보게 되면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프레셔가 어떻게 되죠? 좌우 대칭이었죠. 맞아요? 여기가 프레셔가 제일 높았고 감소했고 감소한 만큼 다시 증가하죠. 좌우 대칭이에요. 속도도 좌우 대칭, 프레셔 분포도 좌우 대칭.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실린더가 받고 있는 힘은 왼쪽에서 받는 힘, 오른쪽에서 받는 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 안 해봐도 0이 됩니다. 못 믿겠는 사람은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코사인 함수는 전부 다 상수인데 코사인 함수에 의해서 곱해져 있으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은 당연히 0이 되죠. 그래서 왜냐? 이유는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안 해봐도 0이 됩니다. 리프트 폴스, 프레셔 폴스의 Y 성분을 적분해보면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값이 응? 쟤는 값이 뭐가 될 것 같아요? 누가 0이라고 했어? 누가 0이라고 했어? 왜 0이 될 것 같아요? 중력통 무시 안 하면 상하 대칭 안 돼요? 중력에 상관없이 지금 이것도 보게 되면 어제 실린더 주변의 유동 같은 경우 유동장이 스트림라인 패턴이 상하 대칭이었고 프레셔 코에피션트를 봐도 여기부터 이까지 프레셔 분포하고 여기부터 이까지 프레셔 분포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같죠. 왜냐하면은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속도 분포가 같으니까 상하 대칭이라서 속도 분포가 같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압력 분포도 같을 거예요. 뒤쪽에 반반도 마찬가지예요. 같으니까 결국 위쪽에서 받는 프레셔나 아래쪽에서 받는 프레셔나 같다는 얘기예요. 얘는 0이에요. 사인 함수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죠. 근데 앞에 붙었던 애들은 전부 다 상수항들이기 때문에 여기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해서
코사인 있었다고 곱해서 해봐도 나중에 되면 다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얘도 0이에요. 얘도 역시 유동이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이상하죠. 응? 분명히 어떤 바람이 부는데 실린더를 갖다 놓으면 내 몸이 실린더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힘을 느끼는데 드래그를 느끼는데 바람에 의한 저항을 느끼는데 계산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포텐셜 플로우를 보게 되면 그냥 단지 비스코스 이펙트만 무시했을 뿐인데, 그리고 드래그는 비스코스 프릭션과 프레셔 차이에 의한 드래그가 둘 다 생긴다 그랬는데 비스코스 프릭션만 0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프레셔 디퍼런스에 의한 드래그도 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포텐셜 띠어리가 틀렸나 생각해보면 실린더 주변의 속도 분포는 포텐셜 띠어리를 쓰게 되면은 잘 맞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실린더 표면 근처에는 완전히 비스코시티를 무시했으니까 표면 근처는 잘 안 맞아도 실린더에서 좀 떨어진 지점,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런 속도 분포들은 아주 잘 맞는데 드래그만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류가 한참 동안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인비시드로 가정을 해서 속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속도장은 어느 정도 근사한 값으로 나오나 드래그가 전혀 없어지더라. 이게 이제 미스터리다라고 했던 거를 알게 된 시점이 벌써 그 19세기에 알았습니다. 달랑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이거 이상하다. 속도장은 잘 맞게 나오고 압력 분포도 잘 맞게 나오는데 잘 맞는다는 게 근사적으로 잘 맞는다는 거예요. 드래그를 계산해 보니까 드래그는 0이더라.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달랑베르가 이걸 고민하다가 결국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인류가 이걸 해결을 못하고 한참 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 적었죠 이거.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결국은 답은 우리가 맨 처음에 세웠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비시드 플로우다 라고 하면 실린더 주변의 유동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유동장이 이렇게 이렇게 좌우 대칭 상하 대칭으로 예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실린더 양 주변에서는 유선 사이의 폭이 줄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프레셔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로가 좁아져야지 실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흘러간다. 저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드래그는 0이 되더라. 이게 패러독스라는 거고, 인비시드 플로우고, 인비시드로 가정을 하게 되면 유동 패턴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 유동은 인비시드 유동이 아니죠. 실제 유동은 어떻게 되느냐? 라미나 플로인 경우, 즉 실린더 표면의 비스코스 이펙트에 의해서 얇은 비스코스 이펙트가 지배하는 층이 생긴다 그랬죠. 그게 경계층이라 그랬고, 그걸 11장에서 배웁니다. 11장에서 배우는데 그 층에서 생겨나는 유동이 라미나 플로인 경우, 어쨌거나 걔는 비스코스 이펙트 때문에 프릭션이 있는 거고, 비스코스 이펙트 때문에 손실이 있겠죠. 그죠? 에너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에서 프레셔로 뭐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100%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비스코스 이펙트가 있다는 얘기는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실은 결과적으로는 열 에너지로 바뀔 것이고 내부 에너지 증가가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유동장이 갖고 있던 이 멀리 있는 인피니티에 있는 유동장이 갖고 있던 에너지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프레셔,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면서 와갖고 여기서는 프레셔가 최고가 되고 키네틱 에너지는 최소가 되죠. 올라가서 프레셔는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는 최대가 되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100%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 최대가 키네틱 에너지 최소가 되면서 프레셔로 100%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스코스 이펙트가 있으면은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데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100% 전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레셔가 감소하면서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프레셔 최소, 여기는 프레셔 최대죠. 유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은 프레셔를 극복하고 와야 되죠. 유체가 가는 방향으로 프레셔가 낮으면, 즉 페이버러블 프레셔 그레이던트면 훨씬 더 쉽게 가는데 지금 이 구간은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이던트 구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프레셔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유체 입자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 방향의 프레셔 폴스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기가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 경우는 에너지 전환이 100% 되기 때문에 키네틱 에너지가 충분한데 경계층이 있으면 비스코스 이펙트가 있으면은 여기서 프레셔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전환이 덜 됩니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가 이 지점에 왔을 때 유체 입자가 이 지점에 왔을 때 키네틱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해요. 얼마만큼 충분하지 못하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걸리는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극복하지 못할 만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다가 유체 입자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 프레셔 극복 못 하겠다. 그래서 표면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표면을 따라서 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따라와라 그러면은 잘 따라온 친구들이 있는 반면 나는 못해요. 포기한 친구들 있죠. 산에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체 입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앞에는 비슷합니다. 앞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오다가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갈래.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벗어나는 지점이 어디냐? 라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는 훨씬 상류에서 벗어납니다. 이미 이 산등성이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여기서 이렇게 웨이크라고 하는 와류들이 생깁니다. 이런 와류들도 다 이로테이셔널 볼텍스, 솔리드 바디 로테이션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이 와류들이 생겨요. 다 비스코스 이펙트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생겨요. 하나씩 큰 것들이. 고요한 호수에 보트 하나가 딱 지나간다. 뒤에 웨이크가 생기죠. 그래서 그와 똑같은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얘도 웨이크라고 합니다. 물에서는 보트 지나가면 웨이크 생기는 게 눈에 보이지만은 공기는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만은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웨이크 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분포를 보게 되면 스트림라인 분포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위에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 일반적인 각이 약 앞에서부터 얘기하면 82도, 각이 한 82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점에서 유체 입자가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웨이크 리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경계층하고 웨이크 리전은 전부 다 비스코스 리전입니다. 그 말은 포텐셜 플로우 티어리가 포텐셜 플로우에서 얻었던 속도나 프레셔 값은 이 지역은 적용해봤자 틀린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제외하고 그럼 이쪽 지역들은 잘 맞으나 이쪽은 잘 안 맞다는 거예요. 실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포텐셜 플로우를 써서 드래그를 계산을 하면 이런 드래그가 0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낸 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낸 게 한참 걸렸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알아낸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냈느냐? 프렌틀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냈는데, 이 프렌틀이 지금 현재 유체역학을 거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갖고 있던 유체역학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을 프렌틀이 해결을 한 거예요. 비스코스 이펙트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얇은 층이 고체 경계면 부분에는 레이놀즈 수에 상관없이 존재를 한다. 레이놀즈 수가 높으면은 인비시드라고 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봐도 되는데 고체 경계면 주변에서만큼은 예외다라고 그 예외 조항을 프렌틀이 제안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검증을 해봤더니 프렌틀의 말이 맞더라라고 해서 현재 유체역학이 지금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라미나 플로일 때는 이렇게 되고, 터뷸런트 플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실린더 주변에 생기는 경계층 내의 유동이 터뷸런트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비슷하나 터뷸런트 같은 경우는 믹싱이 잘 된다 그랬죠, 그죠? 유체 입자들 사이에 믹싱이 순간적으로 막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유체 입자가 표면을 따라 올라오다가 나 힘들어,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리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전혀 비스코스 이펙트 영향을 받지 않던 유체 입자가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죠? 키네틱 에너지가 큰 애가 경계층 내로 들어와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터뷸런트 플로 같은 경우는 이 경계층 안에 있는 유체 입자들이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을 받다 보니까 외부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표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이걸 이제 세퍼레이션으로 얘기하는데 박리 자주 나왔었죠.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이 포인트가 하루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약 120도 정도 되는 지점까지는 유체 입자가 표면을 따라서 잘 움직여요. 그 뒤로는 거의 양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운동분포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미나 플로일 때하고 터뷸런트 플로일 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양상은 비슷하나 세퍼레이션 포인트가 뒤로 하루 쪽으로 밀림으로 인해서 웨이크 리전의 폭이 훨씬 더 작죠. 그러니까 라미나 플로에 비해서 내로합니다. 얘는 아주 와이드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동에 대해서 포텐셜 유동에서의 프레셔 코에피션트와 실제 유동에서의 프레셔 코에피션트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텐셜 플로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실제 유동 중에서 라미나 유동 같은 경우는 이 웨이크 리전이 훨씬 넓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션도 일찍 일어나죠. 여기가 90도니까 이게 라미나 유동입니다. 실린더 표면에 프레셔를 측정을 해서 플랫을 해보면 저런 식의 분포를 보여요. 터뷸런트 플로인 경우는 요 사이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텐셜 플로일 때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의 프레셔 값하고 터뷸런트나 라미나 플로일 때 그때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실린더 뒷점의 프레셔 값하고 이 차이만큼 드래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프레셔 드래그가. 왜? 포텐셜 유동할 때는 앞에 상류하고 뒤에 하류하고 프레셔가 똑같죠. 그래서 좌우 대칭이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터뷸런트 플로우나 라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는 좌우 대칭이 깨졌죠. 그죠? 더 이상 좌우 대칭이지 않습니다. 좌우 대칭이 깨진 것만큼 프레셔 드래그가 발생을 하는데, 왜 프레셔 드래그가 어느 정도 한 프레셔 드래그가 발생하나 생각해 보면 이 차이만큼 드래그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한 만큼, 프레셔가 회복되지 못한 만큼, 즉 손실이 있었던 만큼 드래그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만 보면 터뷸런트 플로우일 때 드래그가 클 것 같아요. 라미나 플로우일 때 드래그가 클 것 같아요. 그죠? 라미나 플로우일 때 프레셔 드래그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이면 내가 공을 던지는데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뭐 공은 실린더가 아니고 3차원 물질이긴 하지만은 뭐 하여튼 전체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는데 공이 날아갈 때 공 주변에 생기는 경계층 안에 유동이 터뷸런트일 때하고 라미나일 때하고 내가 공을 멀리 던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느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응? 드래그가 작은 터뷸런트를 형성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스포츠에 응용된 예가 뭐냐? 골프공입니다. 골프공 다 봤죠? 응? 골프 치진 않아도 골프공 다 보기는 봤죠? 골프공 어떻게 생겼어요? 탁구공하고 비교해보면, 응?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홈이 파져 있죠. 그죠? 그 홈이 파진 이유가 골프공이 날아갈 때 골프공 주변에 유동이 라미나가 아니고 터뷸런트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홈을 파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멀리 날아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타이거 우즈 보고 골프공을 쳐라 라고 해서 골프공을 치는데, 골프공을 종류를 여러가지 바꿔줍니다. 바꿔주게 되면 거기 표면에 우둘두둘한 거를 딤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홈이 파진 거를 딤플이라고 얘기하는데, 딤플이 없는 공으로 쳐라 그러면은 타이거 우즈가 똑같이 쳐도 이 정도까지밖에 못 날아갑니다. 타이거 우즈가 한 드라이브로 공 치면 300야드, 우리말 미터로는 약 한 한 270m 정도 날아가죠. 그래서 최고로 멀리 날아가는데, 딤플이 없는 경우 아무리 타이거 우즈가 쳐도 이거밖에 안 날아갑니다. 그 다음 그 딤플을 제대로 만들어서 타이거 우즈 보고 치라 그러면 진짜 300야드 정도 날아가요. 일반적인 골프볼. 근데 딤플도 골프공을 만드는 회사마다 다 딤플의 크기, 깊이 다 다릅니다. 딤플의 개수도 다르고. 딤플을 깊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요. 딤플을 아주 얇게 만들어주게 되면, 얕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딤플 하나가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유체역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이런 미세한 차이들에 의해서 세퍼레이션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 안에 경계층 안에 유동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공이 받는, 어떤 물체가 받는 드래그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오로지 프레셔 드래그만 설명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딤플을 딥하게 만들어주고 셀로하게 만들어주고 뭐 스무트하게 만들어주고 하게 따라서 프릭션 드래그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포텐셜 유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거 관련돼서는 경계층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11장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지금 미리 공부하세요. 이 그래프도 정확한 터뷸런트 라미나 플로의 이 그래프도 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1에 그림 11에 8에 나옵니다. 프레셔 코에피션트와 마찬가지로 드래그도 역시 무차원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드래그 코에피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폴스니까. 드래그 코에피션트는 CD로 표현하고 레놀즈 수에 따라서 실린더니까 실린더 지름을 갖고 레놀즈 수를 만들 수 있죠. 레놀즈 수에 따라서 이 드래그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드래그 코에피션트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런 분포를 보입니다. 이상하나? 여기 X축은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레놀즈 수가 높다. 동일한 실린더라고 하면은 레놀즈 수가 높다 그러면은 바람이 센 거고, 레놀즈 수가 작다라고 하면은 바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바람이 약할 때, 레놀즈 수가 아주 작을 때, 레놀즈 수가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비스커스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 레놀즈 수가 1보다 작을 때 생겨나는 드래그는 대부분 다 프릭션 드래그예요. 실제로 계산을 하거나 실험을 해보면 프릭션 드래그가 도미넌트합니다. 그 다음 한 이 정도 지점까지, 레놀즈 수가 한 1000 되는 지점까지 보게 되면 프릭션 드래그하고 프레셔 드래그하고 공존합니다. 공존한다는 게 그 크기가 비등하다는 거예요. 레놀즈 수가 10의 3승보다 커진다, 100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대충 보면 이때는 프레셔 드래그가 훨씬 더 지배적으로 작용합니다. 프레셔 드래그 도미넌트 해집니다. 여기 이상한 영역이 있죠.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점점 줄다가 갑자기 확 주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레놀즈 수의 변화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레놀즈 수에 따라서 드래그가 왜 줄어드는지 생각해보면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미나 플로에서 터뷸런트 플로로 바뀌는 거예요. 레놀즈 수가 커지면은 터뷸런트 플로로 바뀌죠. 파이프 구동인 경우만
2000을 기준으로 라미나에서 터뷸런트로 바뀌는 거지, 실린더 주변의 유동 같은 경우는 레놀즈 수가 바뀌는 게 라미나에서 터뷸런트로 바뀌는 레놀즈 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는 이때쯤 해서 플로우가 터뷸런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같은 이유로 갑자기 드래그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라미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터뷸런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지점, 라미나하고 터뷸런트 중간 지점에 트랜지션 구간이 생깁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트랜지션은 라미나도 아니고 터뷸런트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라미나 플로인 것처럼 보이다가 또 바로 그 다음 순간에 터뷸런트 플로인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특정하게 하나를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천이 구간을 트랜지션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프레셔 드래그가 급감하게 돼서 저렇게 드래그 코에피션트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프레셔 드래그가 급감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웨이크 리전 있죠. 그것을 세퍼레이션 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세퍼레이션 존, 웨이크 리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웨이크 리전이 내로우해져서 프레셔 드래그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공처럼 쟤는 지금 저렇게 되는 거는 표면이 다 그냥 똑같을 때 얘기예요. 레놀드 수에 따라서 표면을 안 바꿨을 때, 즉 표면이 다 매끈할 때 얘기고, 내가 아예 실린더를 아예 바꿔서 울퉁불퉁한 실린더로 만들어놨다, 딤플이 있는 실린더로 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이 곡선이 달라집니다.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레놀드가 작을 때는 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레놀드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곡선을 따라갑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곡선을 따라가요. 그래서 표면이 스무트할 때는 이렇게 하얀 곡선을 따라가고, 표면이 러프할 때, 딤플이 있다는 얘기는 표면이 거칠다는 얘기니까 러프할 때는 이런 곡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표면에다 무조건 딤플만 갖다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드래그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구간을 보세요. 같은 레놀드 수라고 하더라도 10의 7승을 보게 되면 러프 서피스가 스무트 서피스보다 드래그가 더 크죠. 손해 본다는 거예요. 이때는 앞에는 딤플 만든다고 열심히 가공하는 공정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놓으면 비용만 더 들어가지 드래그에서 이익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죠? 딱 이익을 보는 지점이 어디예요? 요 구간만. 요 구간에서만, 레놀드수가 요 구간일 때만 비용을 더 들여서 딤플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드래그에서 우리가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유치학학을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방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놀드 수가 요 범위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서피스를 러프하게 만들어 주게 되면, 그때 그 물체의 경계층에서는 원래는 라미나 플로에다가 일찍 터뷸런트 플로어로 옮겨가게 되어서 드래그를 내가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요 레이놀즈 수의 구간에서만. 마침
타이거 우즈가 치는, 타이거 우즈가 아니고 일반적인 골퍼가 치는 골프공이 날아가는 레놀즈 수가 때마침 요 구간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골프공은 저렇게 딤플이 있는 거예요. 탁구공이 딤플이 없는 이유를 알겠죠. 탁구공은 표면이 매끈하죠. 근데 탁구공도 훨씬 더 빨리 움직이면은 보는 사람은 훨씬 재밌겠죠. 선수들이 힘들어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공에는 딤플을 안 만들어내는 이유는 탁구공은 레놀즈 수가 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레놀즈 수가 어떻다, 유착하기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스포츠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치학과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이게 골프만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수영에서도 유치학학이 다 들어갑니다. 요즘에 기사에 나오는 뭐죠? 박태환 한잔 떴었을 때 뭐 저항을 줄여주는 수영복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저항을 줄여주는 게 맞기는 맞으나 하여튼 걔네가 설명하는 이유는 틀린 거예요. 약간 사기성이 짙은데 그 회사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들은, 수영복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사기성이 짙은데 어쨌거나 걔도 유체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표면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뭐 수영복의 재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항이 줄어든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보게 되면 새들이나 물고기들은 유체학을 정확하게 잘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선조들로부터 다 걔네들도 어디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수영하고 있는 레놀즈 수가 나는 여기니까 나는 내 그 스킨을 아주 러프하게 만들래. 나는 여본면에서 수영하니까 나는 내 스킨을 아주 스무트하게 만들래. 자연 현상들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공부할 게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만 잘 몰라요. 사람이 이제 이걸 알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무식한 탱크도 만들어내고 무식한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버스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수영하는지, 새들이 어떻게 그 비행을 하는지, 곤충들이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를 열심히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따와서 좀 더 효과적인 비행기나 뭐 선박이나 잠수함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 게 곤충들이, 새들이 날아가는 거는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사람이 이해를 했는데, 곤충들, 쉽게 말하면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거는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파리는 몸집이라도 작지, 그 흐밍버드라고 알죠?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벌새 알죠? 벌새도 날개짓을 곤충처럼 하죠. 그죠? 몸집은 근데 곤충들은 어떻게 해요? 새들하고 어떻게 날아다니는 게 달라요. 새들이 이렇게 활공을 하잖아, 그죠? 이렇게 회전도 하고. 근데 곤충들은 어떻게 돼요? 모기나 파리나 이런 애들은 쫙 앞으로 가다가 순식간으로 90도를 꺾죠. 90도 꺾는 게 아니라 뒤로도 갑니다. 그죠? 새들은 뒤로 못 가죠. 새들도 날아가다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큰 커브를 트는 거지 바로 꺾지를 못하죠. 근데 곤충들은 바로 꺾어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바로 꺾는 게 있어요? 없죠. 그 정도 속도로 날아가다가 바로 꺾는 거는 사람이 만든 것 중에도 없어요. 곤충들이 훨씬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아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Introducing Turbulent Boundary Layer입니다. 그래서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를 도입을 해서 일으켜서 프레셔 드래그를 줄일 수 있는 레이놀즈 수의 구간이 보통 4만에서 약 한 40만 정도 됩니다. 4만보다 낮으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4만보다 높으면 손해 본다는 거예요. 여기 BL은 바운더리 레이어의 준말이에요. 4만보다 낮으면 걔는 표면만 거칠 뿐이지 바운더리 레이어는 여전히 라미나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놀즈 수가 40만보다 높으면은 그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프릭션 드래그가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스포츠볼들의 레이놀즈 수를 살펴보게 되면 골프볼 같은 경우 정확히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치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은 어떤 채를 두고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어떤 경우든 이 범위 안에 들어와요. 탁구공, 핑퐁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쳐도 4만 안 됩니다. 스매싱 같은 걸로 쳐도 4만 안 되니까 얘는 스무트하게 해놓는 게 훨씬 더 재밌다는 거예요. 야구공 뭐 직구 커브에 따라 달라지죠. 체인지업 따라 달라지는데 유현진은 직구가 느리니까 오승환 직구 속도가 어느 정도 돼요? 응? 오승환은 직구 속도가 시속 얼마? 오승환이 한 150km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건 됩니다. 이 정도 속도로 기준해서 베이스볼을 해보면 약 얘는 30만이에요. 그래서 야구공도 러프니스를 주면은 훨씬 더 빠르게 날아갈 것이고 타자가 공을 쳤을 때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죠. 근데 이미 야구공은 러프에 매끈하지 않습니다. 그 헝겊으로 쌓여졌으니까 헝겊 자체가 러프하죠.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실밥이 있죠. 그래서 실밥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골프공처럼 딤플을 만들지는 않으나 얘도 충분히 유착학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놀즈 수에 뭐 레이놀즈 수가 공기든 아니든 상관없죠. 예. 다시 큰 소리로. 그거에 따라서 러프 서피스의 러프니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러프하냐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터뷸런트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로 이 궤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궁금하면 대학원에 오세요. 예. 뭐라고요?
지금 우리는 포텐셜 플로우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예. 비행기 날개 단면을 보게 되면 비행기 날개 단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거의 표면에 탄젠트한 방향이 비스커스 프릭션 펄스죠. 그죠? 이거의 Y반영 성분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적분하면은 있어봤자 적분했을 때 남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무시할 만큼 작은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프레셔 펄스만 갖고 리프트를 구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또 예. 압력 최소점 그 프레셔 코에피션트 커브에서 압력 최소점은 세퍼레이션 포인트보다 상류에서 일반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그 차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세퍼레이션 포인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프레셔가 여기는 높아요. 그래서 세퍼레이션 포인트보다 상류에서 생깁니다. 압력 최소점은. 뭐라고요? 위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CP 커브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라미나 플로인 경우 여기가 압력 최소점이잖아요. 아까 거기 축에 보면 몇 도인지 보면 알겠죠. 그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보다는 훨씬 하류죠. 예.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얘기할 때 안 들었구나. 그죠? 응? 그래서 러프니스가 달라집니다. 그냥 러프하다고 다 러프한 게 아니고 러프한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 생기는 터뷸런트 플로우의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유동들이 생기는 건데 더 궁금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등록금 더 내라 그랬지 대학원에 가서. 그죠? RU를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라미나보다 터뷸런트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언제? 이 그래프에서 이게 라미나고 터뷸런트 플로우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이게 왜 이게 빨리 떨어지느냐? 응? 이렇게 됐을 때 왜 터뷸런트 플로우하고 이게 라미나고 이게 터뷸런트인데 왜 이렇게 되냐 이걸 묻는 거죠? 응? 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교환을 해주니까? 예, 그렇죠, 맞아요. 알면서 왜 물어봐?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하는 버릇을 그런 습관을 들여야지 이 그만큼 그게 자익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더 질문 없죠? 질문? 특성 길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러프니스가 바뀐다 그랬죠. 특성 길이는 뭐 어차피 지름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너무 깊게 파면 또 다 완전히 그냥 실린더가 아니고 다른 모양이 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 또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딴 거는 못하겠고. 질문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그냥 실린더 주변에 유동해서 드래그하고 리프트만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서큘레이션이 있는 경우에 그때 드래그하고 리프트를 살펴볼 것이고,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비디오 실증할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빨리 할 거니까 미리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자, 수고했습니다.